아, 네트워크 유형까지 막 후루룩 왔네요. 이게 약간 그 저희 토핑 리스트랑은 순서가 틀릴 수 있어요. 네, 순서가 틀릴 수 있는데 지금은 편안하게 어떤 그 그룹핑한 내용들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로 좀 뭉쳐질 거거든요, 분명히. 네. 그래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OSI 7 레이어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개념은 네, 오픈 시스템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한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규격화된 부분들을 정의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독립성이고 계층별 기능 그리고 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PDU 기반으로 통신을 하게 되고요. 7계층이죠. 아파서 티네다. 네, 그래서 아파서 티네다에서 이제 아파서야 할 때 그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이제 좀 보면 역할은 앱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필요 통신을 제공하는 거예요. 프로토콜은 HTTP, FTP, SIP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HTTP는 뭘까요? 웹 통신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2.0, 3.0으로 나눠지고 최근에 나온 게 3.0이죠. 3.0은 QUIC 기반으로 통신하는 거예요. QUIC의 여러 가지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UDP 기반을 사용하게 되고 TLS 3.0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한번 RTT 그러니까 핸드쉐이킹을 하게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제로 RTT로 서로 통신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고요. 다시 그 커넥션을 연결할 필요가 없이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커넥션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홀 문제를 해결했고 혼잡제어 오류제어의 이제 양화다라는 부분들 이게 지금 HTTP의 3.0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 푸시도 가능하고 요청 및 응답 시간도 단축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2.0에서 뭐가 있었냐? 라고 했을 때 키벌 라이브랑 스피디가 있었어요. 그래서 키벌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타임아웃 내에 클라이언트에서 리퀘스트를 재요청하면 소켓을 새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픈되어 있는 소켓을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TTP 2.0, 3.0 일단 비교해서 먼저 보시는 거 첫째 하나. 네. 2.0에는 키벌 라이브랑 스피디가 있었다. 그리고 3.0 최근 기술이니까 얘는 좀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고요. 마치 와이파이 6와 6E처럼 그리고 이동통신에서 6G 통신처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3.0에서는 QUIC 기반이다. QUIC 기반은 UDP와 제로 RTT, 뭐 TLS 3.0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 네, 끝. SIP는 세션을 이니시에이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션을 처음에 이제 연결해주는, 생성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드버스는 저희가 어디서 봤죠? 산업 제어 시스템 할 때 봤었죠. 그때 산업 제어 시스템을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얘가 마스터 슬레이브 간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기억하실 거예요. HL7은 의료할 때, 저희 서비스 의료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했었던 프로토콜이었고요. HL7 이벤트 중심이었다. 네,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FTP는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인데 기본적으로 모드는 이것도 액티브와 패시브 방식이 있어요. 액티브 방식은 똑같이 21번 포트로 접속을 하고 그런데 서버가 클라이언트 해당 포트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 거예요. 서버 측면에서 액티브인 거예요. 먼저 해주는 거니까. 패시브 방식은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21번 포트를 요청을 해요. 그러면 서버가 특정 포트를 알려주면서 일로 접속해서 데이터 가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오픈시켜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FTP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안 규격들이 있는데 FTPS랑 그리고 SFTP가 있어요. 네. 그런데 FTPS는 FTP Secure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SSL이랑 저희가 잘 알고 있는 TLS 기반이에요. 얘는 SFTP는 기본적으로 SSH를 기반입니다. Secure Shell을 이제 이 통신 기반으로 이제 움직이게 돼요. 요거는 아마 보안 때 한번 나오게 되니까 보안 때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마 공개키 기반, 공개키 플러스 비밀키 기반의 통신을 이제 하는 부분인데 네, 그 부분들은 보안에서 한번 더 설명을 좀 드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네요. 음, 네. 그래서 FTP까지 설명드렸습니다. DHCP가 밑에 보이네요. DHCP가 뭘까요? 네.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규레이션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IP 풀, 그러니까 기업에서 IP 풀을 어느 정도는 가져다 놓고 그 IP를 고정으로 할당해 주는 게 아니라 동적으로 할당해 주는 거예요. 요청이 있을 때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IP를 10개를 만들어 놓고 보통 때는 유효한 상태로 있다가 풀에 적재해 놓고 있다가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나눠주는 그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도라예요. 네.
도라 갑자기 뭔가요?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네, 도라가 뭐죠? 디스커버, 오퍼, 리퀘스트, 에크 메시지. 네, 이렇게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메시지는 디스커버랑 이제 리퀘스트가 되는 건데 그 두 가지는 브로드캐스트로 보낸다. 그 브로드캐스트라는 건 하나의 랜 영역에서 네, 전체로 쏘는 거예요. 네, 하나의 로컬 에어로 네트워크에서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보내고 서버는 브로드캐스트로 이제 보낼 수도 있고 서버가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오퍼와 이제 에크 허락하는 이제 에크인데 이걸 보낼 때는 유니캐스트로 보낼 수도 있고 브로드캐스트로도 보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DHCP는 기본적으로 IP 풀을 놓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고정이 아니라 너 1번 써, 2번 써, 3번 써 이게 아니라 1번부터 3번까지 놓고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그 나눠주는 절차가 중요한데 그 절차는 어떻게 하냐? 도라로 해요. 도라가 뭐냐라고 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디스커버를 하면 서버가 IP 이제 그 IP 풀에서 IP를 검색해서 오퍼를 하게 되고요. 클라이언트가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사용하겠다라고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서버가 최종적으로 에크 메시지를 나눠서 사용을 승인해주는 그런 절차들로 진행이 됩니다. 끝. 네, 그리고 SIP 네, 했죠. 네, 그리고 DNS가 있어요. DNS는 뭐죠? 저희가 네, 기본적으로 도메인을 저희가 뭔가 받아오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도메인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IP 주소를 가지고 도메인을 가지고 IP 주소를 받아오는 거죠. 네, 그래서 DNS 같은 경우엔 도메인 주소를 가지고 IP 주소를 받아오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리소스 레코드, 뭐 네임 서버, 뭐 리졸버, 네, 이런 서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근처 서버에 물어보고 없으면 이제 리소스 서버에 가고 뭐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메인을 보내서 IP를 받아오기 위함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뭐 구성 요소로는 이제 리소스 레코드, 뭐 네임 서버, 리졸버 이런 부분들의 절차랑 같이 요거는 이해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능은 뭐 네임 리졸루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URL을 그야말로 IP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호스트 알리아싱이라고 해서 호스트에 이제 다양한 별칭을 부여하고 메일 서버 알리아싱이라고 해서 메일 서버 제공하고 로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단일 URL에 복수 개의 IP 어드레스 설정을 통한 부하를 분산할 수 있다. 네, 이런 거는 뭐 따따따 네이버.com이라고 하면 이제 복수 개의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 IP 뭐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해서 부하 분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DNS 서버에서 기능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컴시흥에 출제가 한번 됐었어요. 이게 제가 시험 볼 때인 것 같은데 122회 때 컴시흥 때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텔렌, 뭐 SSH가 여기 있네요. 네, SSH가 원격 시스템의 실행 파일 복사를 하기 위함이고, 네, 22번 포트를 활용한다. 네,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단의 프로토콜을 다 살펴봤어요. 그럼 프레젠테이션 봐야 되는군요. 프레젠테이션 볼게요. 프레젠테이션에는 자료편 압축 암호화를 하고 있고 SMTP, MIM이 저희 이제 메일 설정할 때 많이 썼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IMAP이라고 하는데 IMAP 그리고 SSL이 이제 여기 들어간다는 거 네,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션 측면에서 보면 세션 레이어 네, 1번, 2번, 3번 7, 6, 5예요. 여기는 5번이죠. 네, 위에서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네, 로그인 방법이나 인증, 통신, 세션 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넷바이오스, RPC, 윈스톡 이런 부분들의 이제 프로토콜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전송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여기서부터가 조금 중요해져요. 이제 전송하기 위한 부분으로는 이제 세그먼트 전송인데 이 세그먼트는 TCP 할 때만 세그먼트라고 하고 있고 UDP에서는 데이터그램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앞전에서 설명드렸고 역할로는 흐름 제어, 오류 제어, 혼합 제어, 혼 이렇게 좀 외웠었고요. 흐름 제어는 슬라이딩 윈도우 사이징을 정해놓고 수신을 받고 에크 메시지를 받은 거에 한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슬라이딩을 해가면서 이제 전송을 한다. 기본적으로 저 윈도우 사이즈라는 그 크기가 정해져 있다라는 부분들 일단은 외워두시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요. 오류 제어는
이게 오류가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킹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TCP 같은 경우에 UDP는 하지 않습니다. 오류 제어를.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UDP는 일방향으로 끝내는 거예요. 확인하지 않아요. 신뢰성 있는 통신이 아닙니다. 신뢰가 없는 아이예요. 네. 그리고 이제 시퀀스 넘버를 가지고 얘는 이제 오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재전송도 하게 되고 뭐 손실이 있었는지도 보고 중복도 보고 순서가 맞는지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패킷을 다 세그먼트 단위로 다 쪼개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단편화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그것들을 조립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1번부터 지금 10번까지 와서 내가 조립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2번이 없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시 재전송하는 이제 액션들이 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류 제어하는 부분이고 오류의 유형에는 감쇄, 지연 왜곡, 잡음, 뭐 에코, 지터,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만. 네, 혼잡 제어는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TCP 혼잡 제어에는 이제 르노와 타오가 있었죠. 그래서 슬로우 스타트 해서 지수배로 증가하다가 이게 뭔가 중복된 게 있거나 중복된 에크가 수신되거나 아니면 에크 메시지 수신이 안 됐을 때 선형으로 증가시키는 컨제스션 어보이던스 단계가 있었고 그러다가도 에크 메시지가 또 계속 수신이 되면 패스트 리스텐스 미션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그거의 반 정도로 네, 패킷 그러니까 전송량을 줄인 다음에 실제로 어느 정도 이제 되었을 때 패스트 리커버리로 해서 다시 선형으로 증가시킨다. 그런데도 이제 에크 메시지를 받지 못하면 타임아웃을 한다라는 부분들 혼잡 제어 기억하시죠? TCP 주로 이제 역할이라고 했는데 TCP에 좀 국한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TCP의 역할로 좀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네요. 프로토콜 TCP, UDP 딱 나오겠죠? 네, TCP, UDP. 네, TCP. 아까 흐름 제어, 오류 제어, 혼잡 제어 다 말씀드렸어요. TCP 헤더는 좀 봐주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플래그를 좀 봐주시면 좋아요. 네, 플래그에는 뭐 얼전트라고 해서 이 세그먼트가 굉장히 급한 세그먼트야. 라는 부분을 표시하는 부분들도 있고 에크에 표시를 한다든지 얘는 푸시야 뭐 얘는 씬이야 핀이야 뭐 이런 부분들로 플래그를 뭐 달아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TCP는 시퀀스 넘버도 이 헤더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퀀스 넘버는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기 위한 순서를 조립하는 거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MTCP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TCP를 굉장히 여러 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 경로로 이제 보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역할은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앞전에서 흐름 제어, 혼잡 제어, 오류 제어, 순서 제어까지도 다 설명드렸고 UDP를 볼까요? 일방향이라고 했어요. 얘는 순서 번호 필도 없고 에크 번호 필도 없고 윈도우 필도 없어요. 오류 제어, 혼잡 제어 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네, 그냥 일방향으로 전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송을 해도 괜찮은 서비스에만 이 UDP를 사용해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미디어나 왜 보면 저희가 영화 뭐 스트리밍으로 해서 영화 보는데 중간에 잠깐 뭐 사실은 좀 수신이 안 돼서 좀 찌그러지더라도 영상이 잘 수신이 안 되더라도 사실 금방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크게 그렇게 좀 크리티컬하지 않은 부분들 이제 UDP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SCTP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스트림 컨트롤 트랜스미션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UDP의 메시지 지향 특성과 TCP의 연결 지향 신뢰성을 조합한 거예요. 네. 요 정도의 개념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UDP 단점 있었잖아요. 그렇죠? 메시지 지향이에요. 얘는 확인하지 않아요. 신뢰성이 없는 아이예요. 근데 TCP의 연결 지향의 신뢰성을 다 같이 조합해서 좋은 것만 좀 취해보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TCP 씬 공격 문제 및 하프 오픈 클로징 문제들을 해결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TCP 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결을 해놓고 있으면 계속 이제 그 적은 트래픽을 계속 보내면서 실제로 연결을 끊지 않고 계속 대기시키는 어떤 그런 공격 방법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심플러딩이라고 하는데 아마 보안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디도스 공격으로 많이 활용이 돼요. 근데 그 부분의 공격 문제를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SCTP 뭐 네, PUD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SCTP가 장점을 결합했고 이 보안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네, 그 부분 두 가지 부분으로 좀 폭넓게 보안까지 확장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제가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뭐 부분은 사실은
핵심 강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들을 다 짚어드리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게 되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하게 되고 또 하나의 토픽에 빠져서 사실은 전체를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 큰 관점에서 보는 그 마인드맵에 어떻게 보면 장점이 굉장히 많이 희석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얕은 레벨에서 그 위치를 확인을 좀 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얘는 어디다, 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치와 개념을 좀 일단 파악하시고, 얘의 중요도,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트워크 넘어갈게요. 네, 네트워크는 이제 패킷, 라우터, 뭐 L3 스위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중요한 건 얘는 네트워크 영역에서 주요하는 역할이 뭐예요? 네, 라우팅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우팅 프로토콜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우팅 프로토콜에 뭐가 있을까요? 네, 구성 뭐좀 나눠볼 수 있죠. 고정이냐, 아니면 비고정이냐, 다이나믹이냐, 라는 측면에서 이제 정적이나 동적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스태틱은 관리자가 직접 다 관리를 다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어, I IP를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IP를 동적으로 할당하는 게 뭐가 있었죠? DHCP라는 프로토콜이 있었잖아요. 그건 IP 풀을 놓고 요청이 올 때마다 나눠준다고 했어요. 네, 이 라우팅 프로토콜도 요청이 있을 때 이제 설정을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그때그때 바꿔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알고리즘에 따라서. 근데 그게 아니라 고정을 해놓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이 경로를 그냥 보내. 네네. 그렇다 보니까 관리를 이제 소규모 네트워크만 가능하겠죠, 정말. 네. 그리고 관리 및 좀 어떤 크리티컬한 어떤 소규모 네트워크에만 가능할 것 같고, 다이나믹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외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내부는 IGP, 그리고 외부는 EGP가 있어요. 이게 AS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정책들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그 주체 간으로 이제 AS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AS 간에 이제 내부라고 하면 IGP, 외부라고 하면 EGP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링크 스테이트 그리고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디거리소 이렇게 외우고 계시죠. 그래서 디스턴스, 거리, 립 알고리즘이 대표적으로 나와야 되고 15호흡 제한 30초 개선 그리고 벨만포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네.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엔 OSPF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고 최단 경로 우선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사용하고 IS 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어, 바로 인접해 있는 라우터들과 사실은 그 라우팅 테이블을 교환을 해요. 네, 그래서 멀리까지 계산을 안 합니다. 얘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친구, 바로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가는 경로들을 그냥 거기까지만 딱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바로 옆에 있는 것들만 계산을 해서 정리하는 건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이고,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은 뭐냐면 이거는 전체 그 망이 있으면 그 다 망에 있는 그 경로를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컴퓨팅 파워, 계산 파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부분들 좀 차이점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맥, 2계층의 맥과 그리고 IP를 변환하기 위한 프로토콜들이 있어요. ARP 생각이 딱 나셨다라고 하면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이시고, RARP까지 또 생각하셨다라고 하시면 더 열심히 하신 분이네요. 네, ARP는 IP를 맥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RARP는 맥을 IP로 바꿔주는 겁니다. 네, IGMP는 기본적으로 저게 인터넷 그룹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멀티캐스팅을 할 때 아까 제가 멀티캐스팅 할 때 설명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 그룹들, 그러니까 메시지를 수신해야 되는 그 그룹들을 관리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그룹이라고 하면 멤버 탈퇴 그리고 등록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IGMP에서 하게 되고 저 IGMP가 MLD로 바뀌었다는 부분들 말씀 좀 드렸죠. 네. 그리고 ICMP가 있어요. 네. 그리고 상황 리포팅하는 ICMP가 있고, 네. 뭐 이런 어떤 동작들, 보안 취약점, 네. 이런 것들은 한번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P에서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IPv6가 4가 왜 사실 주파수가 굉장히 주소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생겼잖아요. 32비트에다가 사실 3억 개밖에 안 되고 우리는 갖다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한적인 게 있기 때문에 128비트에
거의 무한한 그 주소 체계로 바꿔야 된다고 해서 IPv6가 좀 나오게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그런 어떤 효율적인 IP를 관리 좀 하기 위해서 서브네팅과 슈퍼네팅을 활용했어요. 그래서 서브네팅은 기본적으로 VLMSNM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고, 이걸 사용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활용을 하게 되냐면 보면은 이제 네트워크를 좀 잘게 나누는 거죠. 네,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그 네트워크를 좀 더 쪼개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IP를. 네. 조금 더 쪼개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슈퍼네팅은 반대로 병합을 하는 거예요. 네. 네, 2층, 3층 이 예시도 아마 서브넷에 있을 것 같은데 2층, 3층 해가지고 크게 나한테 할당된 게 512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그동안에 128, 128, 128, 128 4개로 그룹으로 이제 사용했었는데 하나의 그룹이 새로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128, 128을 이제 합쳐서 256으로 이제 만든다든지 네, 이렇게 할 때 슈퍼네팅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때 사이다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요거는 제가 별도로 계산하는 방법들을 찍어서 별도의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품질 관리까지 했나요, 제가? 한번 열어볼까요? 아, 네, 지금 개론 끝났네요. 네. 그래서 개론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려야죠, 그러면. 용어 얘기했고, 전송 매체 저희가 그 랜이랑 주파수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기술 측면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다중화, 다원 접속, 신호 접속, 그리고 변조, 교환 기술들이 있었고, 소켓 통신 설명드렸고, 가상화, SDN, 그리고 오픈플로우, NFV 이런 거 말씀드려서 기억나시죠? 전송 매체 접근 방식, CSMA, CD, CA 이런 부분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통신 타입에는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있었고 멀티캐스트는 여러 가지 이제 그룹의 멤버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IGMP 이런 관리 프로그램 프로토콜이 별도로 있었고 MLD로 이제 확장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유형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랜이 있고 네, 유선이랑 무선으로 좀 나눠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유선에는 기본적으로 랜, 완, 메트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었죠. 여기서 특히나 이제 랜 같은 경우에는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해서 브로드캐스팅이 닿는 영역들, 그러니까 하나의 그룹핑된 영역들이라고 하시면 스위치를 사용하는 영역들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선 네트워크에서는 W반, W판, W랜이 있었다. W반은 3m, 10m, 그리고 W랜은 와이파이라고 말씀드렸죠. 와이파이인데 저 와이파이에서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나온 게 5가 AC 그리고 최근에 6가 AX 그리고 6GHz 대역까지 활용하는 6E까지 나왔다. 그리고 보안적인 측면에서 WPA3 활용했었다. 부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물 센서 네트워크는 WS N을 얘기하는 건데 애드옥 네트워크예요. 애드옥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라우팅 프로토콜이 좀 중요한데 프로액티브와 리액티브다. 프로액티브는 경로를 미리 다 계산해 놓는 거고 리액티브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경로를 이제 계산하는 거. 하이브리드는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한 방식이다. 응용으로는 이제 토로 네트워크 있었는데 토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딥웹에서 익명성을 이제 하기 위한 네트워크이고 기본적으로 어니언 라우터와 어니언 프록시 이런 장비들로 좀 구성이 되고 어니언 라우터는 특히나 엔트리, 릴레이 그리고 엑시트 로드로 좀 구성이 된 부분들이 있다. 하는 측면들 그리고 익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뭔가 어센티케이션, AAA 할 수 있는, 어설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정책들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OSI 7 레이어는 개념이 캡슐화해서 하위 계층에 이제 캡슐화를 시켜서 하위 계층으로 내려보내고 다시 그거를 인캡슐레이션 시켜서 다시 이제 캡슐 벗겨나가는 과정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아파서 티내다라는 말씀 좀 드렸고 아파서의 이제 7계층 응용계층부터 얘기하면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있었어요. HTTP부터 시작해서 HTTP는 기본적으로 3.0이 나와 있고 3.0은 QIC로 활용합니다. SIP는 세션을 연결해주기 위함이고 모드버스처럼 이렇게 산업용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다. 그리고 HL7 의료용, FTP는 파일 전송용인데 이것도 액티브 패시브 방식이 있었고 액티브 방식은 요청을 받고 실제로 서버가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 그리고 패시브 방식은
서버에 요청을 하면 그 접속할 수 있는 포트를 알려주고 클라이언트가 포트에 접속해서 파일을 가져가는 방식이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DHCP는 한정된 그 별도의 IP 풀을 놓고 그것들을 다이나믹하게 네, 이제 좀 나눠주는 방식이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DNS는 기본적으로 도메인을 IP 주소로 변환시켜주는 방법이었고 뭐 호스트 알리아싱이나 메일 서버 알리아싱 그리고 로드 디스트리뷰션 이런 기능들을 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네, 압축, 자료 표현 이런 것들을 하고 SMTP, MIME, IMAP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SSL이 여기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보안, 뭐 암호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활용하게 되고요. 세션 계층에서는 이제 세션을 연결해주기 위한 프로토콜들이 여기서 이제 되게 되는데 주로 이제 RPC나 넷바이오스 이런 부분들이 여기 이제 해당이 되게 되고 전송 계층에서는 UDP, TCP 말씀드렸죠. 그리고 네, 이런 UDP, TCP 말씀드렸고 이제 TCP 같은 경우에는 오류 제어, 혼잡 제어, 그리고 흐름 제어 네,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방향의 UDP라는 아이가 있었고 얘는 순서 제어하지 않고 신뢰성이 없는 아이야. 하지만 메시지 전송에 특화되어 있어. 라는 부분들 얘기 드렸고 SCTP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의 장점들을 결합해서 TCP의 공격 문제를 취약점을 해결하였다라는 부분들.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라우팅 프로토콜이 중요해 기본적으로. 근데 그 프로토콜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나눠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정이냐 아니면 다이나믹이냐로 나눠볼 수 있고 내부냐 외부냐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링크 스테이트냐 아니면 내 옆에 있는 것들만 참조하느냐에 따라서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과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으로 나뉜다라는 부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맥 IP 프로토콜 IGMP 이게 그룹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IGMP는 출발치 호스트의 에러 상황들을 여러 가지 네트워크 상황들을 리프팅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P는 IPv4의 숫자의 한계성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보고자 IPv6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 6를 하기 위해서 네, 그걸 제가 설명 안 드렸네요. 네, IP 효율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서브네팅과 슈퍼네팅을 활용한다. 서브네팅은 IP 대역을 나누는 거고, 네, 슈퍼네팅을 합치는 거야. 네, 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네, NAT는 사설과 공인 IP가 있으면 그걸 트랜스레이트 해주는 부분이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IPv4와 이제 6의 이제 종류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그래서 숫자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IPv6 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IPv6는 버트 풀파 네호라고 사실은 헤더 부분을 이제 외웠습니다. 이 V4보다는 헤더가 굉장히 간단해요. 네, 그래서 버트 풀파 네호 네, 한번 외워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만 외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외워두시면 조금 더 네트워크의 근본을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전환 방법에는 두 타라고 외웠죠 저희가 듀얼 스택, 터널링 그리고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 이렇게 해서 외웠었고요. 이 보안에 어떤 취약점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들 서브노트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소 초계 책에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계, 네, 주소 공간 고갈, 뭐 이런 이동성 부족,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IPv6가 나오게 된 거죠. 네. 네, 그리고 데이터 링크 쪽에는 물류를 설명을 안 드렸네요. 네, 그래서 데이터 링크 쪽 보면 오류 제어, 주소 지정, 접근 제어 이렇게 쪽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류 제어는 FEC 방식과 BEC 방식이 있어요. FEC 방식은 포워드 에러 커렉션이라고 해서 에러를 실제로 디텍팅을 하고 수정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나눠보면 블럭과 논블럭으로 나눠지고 블럭 코드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해밍과 RS가 들어갑니다. 논블럭 코드에는 길쌈보, 터보 코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해밍 코드에는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요식 중요하죠. 이의 피승은 n 플러스 p 플러스 1보다 크게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패러티 비트의 자릿수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릿수 기준으로 내려서 실제로 짝수 패러티냐 아니면 홀수 패러티냐 네, 이런 부분들로에 따라서 네, 이제 그 개선하는 방법들이 좀 있었고 요것도 제가 별도로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논블럭 코드인데 이거 기썸 코드 방금 설명드렸고요. 이제 FEC, BC 설명드리면서 이제 BC는 뭐냐면 백워드 에러 커렉션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디텍팅만 하고 실제로 자기가 뭔가 이거를 수정을 하지 못합니다.
네, 커렉션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검출을 하고 재존송을 요청하는 부분인데 검출을 하기 위한 기법으로 CRC, 검출 패러티, 검사 합이 있어요. 특히 CRC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들 디바이드로 이제 서로 교환한 사전에 교환 디바이더를 가지고 나눠서 보내고 그거에 따라서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이제 디바이드로 다시 나눠서 이제 확인하는 부분들까지가 이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산 방법은 제가 이것도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검출 패러티, 체크압, 검사압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재전송에서는 뭐가 있었죠? 기본적으로 스타빈 웨이트, 고백엔 그리고 내가 오류가 났을 땐 그 패킷만 딱 골라서 보낼 수 있는 셀렉티브 앤 리피트 방식들도 있었고요. 어댑티브 ARQ, HIARQ 뭐 이런 부분들 있었습니다. 네. 이 자리 잡아드렸으니까 요거는 개념 이해하시고 서브노트에 가셔서 한 번 더 확장하셔가지고 딥하게 좀 보셔야 돼요. 네, 주소 지정 방식에는 뭐 LLC, 맥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네, 접근 제어 방식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CSMA, CA, CSMA, CD 방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CD는 네, 저희가 유선 랜 그리고 무선에서는 CA 방식 버퍼 별도의 이제 버퍼를 사전에 두는 예측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표준 네, 표준이 HDLC 나오나요? 네, 802.11 표준들이 이제 여기 지금 해당이 되고요. 802.3 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물리레이어는 제가 뭐 딱히 설명은 여기는 달아놓지는 않았지만 서브네트에도 이제 뭐 RS232C 케이블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광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어떤 물리적인 계층들 그야말로 얘는 다 된 게 신호로 이제 전송하는 부분들만 이 계층에서 이제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규격들을 여기서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OSI 7 레이어 또 이렇게 보니까 금방 또 할만하네요, 그죠? 네, 할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 유형 통신 타입까지 다 보고 한번 쭉 정리해서 지금 개론까지도 다 살펴봤네요. 개론했으면 다 했죠, 뭐. 네. 이제 품질 관리 볼게요. 네트워크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품질이 좀 존재하게 돼요. 왜 그러면 네트워크도 비용을 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품질 관리가 좀 중요하게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QoS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퀄리티 오브 서비스라고 얘기하고 있고 관리 기법은 몇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관리 기법에는 Q 방식이 있고 트래픽 폴리싱, 트래픽 쉐이핑 그리고 사전 패킷 폐기, TCP 혼잡 제어 이런 거 알고 계실 텐데요. Q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P4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들어오는 대로 처리할게. 아니라 우선순위로 줄게. 아니면 우선순위를 주는데 클래스별로 두고 그 클래스별로 퍼센테이지를 할당할게.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퍼센테이지를 할당함에 있어서 웨이트를 주겠다.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Q는 좀 잘 알아두실 필요는 있으세요. 그래서 요 Q가 저는 그렇더라고요. 한번 좀 알아보면 실제로 우리가 이게 그렇잖아요. 어떤 자원을 가지고 병합을 할 때 어떤 순서로 이거를 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많이 사용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한테 가장 간단하게는 어떤 장난감을 나눠줄 때 뭐 정말 간단하게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이제 회사에서 개발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덕트 오너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사실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사실 불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선순위를 인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입을 먼저 한 사람들 위주로 처음에 해주다 보니까 어때요? 중요한 게 계속 다 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하게 돼요.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애들은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밀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비율을 좀 할당해서 해야겠다. 예를 들면 우선순위 1번은 뭐 대략 한 70% 정도 두고 2번은 뭐 한 20% 정도 두고 3번은 10% 정도 두고 뭐 이렇게 해서 비율로 할당을 하자라는 부분이 CBQ랑 굉장히 비슷하고 이래서 내가 이런 기술들을 뭔가 내가 활용하고 있는 어떤 분야에 적용을 해서 좀 기억을 하면 오래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QoS 하고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다른 얘기 좀 하고 있어 다시 돌아갑니다. QoS 얘기하고 있었고 QoS 중요해요. 네트워크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품질 관리 기법에는 이런 어떤 순서를 제어해야 되는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이 패킷들을 어떤 놈을 먼저 패킷 포워딩을 시켜줄 거냐 라우팅을 할 때 이 순서를 정하는 중요한 정책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큐가 중요한 부분에 있고 네트워크 트래픽 폴리싱은 뭐냐면 일정 부분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트워크의 총량은 정해져 있고, 네. 그러면 그 이상 들어오는 애들은 그냥 다 드롭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게 프로젝트로 얘기하면 뭐 이게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서 좀 예를 한 번 더 들어보면 지금 이미 프로젝트를 다 가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긴급한 애가 들어오더라도 얘는 그냥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네, 못 한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죠. 네, 폴리싱. 그래서 네, 트래픽 쉐이핑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저거는 사전에 어떤 버퍼 같은 걸 좀 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리키 버켓이랑 얘가 토큰 버켓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리키 버켓은 어느 정도의 트래픽을 담아놓을 수 있는 네, 그런 양동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토큰은 들어오게 되면 토큰을 발급을 하고 그 토큰이 있는 아이들만 먼저 우선순위를 해서 약간 통행증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송을 하는 개념이에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 패키가 약간 그 트래픽 폴리싱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RED는 뭐냐면 드롭은 그냥 다 드롭을 시키는 거고요. RED는 랜덤으로 드롭 시키는 거야. 음, 랜덤 얼리 디텍팅이고 얘네 두 개 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폴리싱에서의 드롭은 뭔가 다 찼을 때 딱 다 이제 그다음부터 안 받아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 그 사전 패킷 폐기하는 건 뭐냐면 RED는 먼저 얼리 이제 드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드롭을 시키는데 랜덤으로 골라서 드롭 시키는 거예요. 네. 중요하든 이 패킷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그게 아니라 이거 좀 이대로 가다가 찰 것 같은데 이러면 사전에 다 네, 폐기를 시키는 방식이고 WRE들은 야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그 정말 중요한 거는 임박했을 때 버리자. 네, 그래서 그것들을 좀가 뭔가 등급을 나눠서 시간대 그 총량의 등급을 나눠서 가장 적을 그러니까 그 낮은 수준에서는 좀 중요하지 않은 패킷들을 먼저 버리기 시작하다가 거의 한계점까지 와서는 이제 뭐 중요한 패킷도 이제 버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어떤 차등해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TCP 혼잡 제어는 네, 기본적으로 송신자의 전송률을 제한하고 혼잡에 이제 감지를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 잘 알고 있었던 슬로우 스타트 이 부분들을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히 여기선 뭐 추가로 설명 더 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보장 기술, 네, 인트 서브랑 디프 서브가 있죠. 인트 서브는 RSVP를 활용한다고 했어요. RSVP는 패스를 이제 해서 패스 패킷을 보내서 실제로 자원들을 다 경로들을 다 예약한다고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약이 된 것들을 패스 프로토콜로 이제 다시 보내줘서 응답을 하게 되면 이제 전체 그 경로가 다 예약이 되는 수준이라고 이제 말씀 좀 드렸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이제 디프 서브 같은 경우엔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태깅을 해놓는 거예요. 패킷에. 태깅을 해놔서 얘는 1등급이야. 얘는 2등급이야. 뭐 이렇게 해서 태깅을 해서 그 등급별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DS, CP가 그 등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000이 보통이고 111이 이제 우선순위 높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퍼런셜티드 서비스 코드 포인트라고 하네요. 네, 외우기 어렵다. 네, 차등화된 서비스 코드 포인트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MPLS가 있었고요. 네, 뭐 CDN 같은 이런 보장 기술들이 있습니다. 네, 망중립성 잠깐 얘기하면 망중립성 이제 그 문제가 좀 나와서 좀 말씀 좀 드리는 건데요. 일단 망중립성은 그 망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서비스 간의 차별, 그 CP 그러니까 CP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 망을 할 때 ISP가 차별을 두면 안 된다. 라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있었죠. 근데 이게 문제가 시작한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면 글로벌 CP들. 네. 저희 왜 보면은 넷플릭스나 아니면 페이스북 이런 그 글로벌 CP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트래픽을 사실은 그 점유하는데도 불구하고 어, 사실 거기에 맞는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이 망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ISP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 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이 ISP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도 이제 클레임을 받게 되잖아요. 뭐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넷플릭스 보다가 끊기면 우리 어디에 전화하나요? 네, LG U 플러스나 이런 어떤 ISP들한테 전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 ISP 같은 경우에는 이 CP한테 별도의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계속 이 CP의 어떤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 망을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이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젠 이건 안 되겠고 돈을 받아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이 페이스북에서 사실은 사전에 어떤 ISP의 통보도 없이 그 전송하는 그 경로를 수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준비가 되어 있던 ISP 같은 경우에나 뭐 요 경로로 페이스북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의 트래픽을 처리하도록 경로 설정을 사실 해서 다 준비를 해놨는데 경로를 바꿔버리니까 사실 취약했던 그 부분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게 서비스에 굉장히 영향이 있다 보니 클레임들이 다 이제 ISP 쪽으로 다 바뀌어졌던 영향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어떤 글로벌 CP들한테는 정당하게 이렇게 정말 소위 깡패 같은 이런 CP들한테는 돈을 망중립성을 예외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부각돼서 올라온 부분들이 작년에 굉장히 좀 이슈화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게 123회 때 출제가 됐었던 문제의 골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드린 설명으로 일단 다 가름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이게 나온 게 사실은 우리 국내 CP들도 있잖아요. 네. 뭐 네이버나 뭐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뭐 대규모 트래픽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소재지를 들고 있고 국내 법적 책임이 강하다 보니까 이걸 막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실제로 넷플릭스나 이제 구글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관리인이 없는 경우들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비협조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게 오히려 국내 CP의 역차별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볼멘 소리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 가이드라인이 추가로 개정이 될 예정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체를 거쳐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고 제가 마지막 본 기사에서는 네이버랑 카카오가 좀 그 협의체에서 탈퇴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봤던 것 같은데요. 네, 거기까지 일단은 좀 현행화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망 중립성까지 설명드렸네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장비 볼게요. 네트워크 장비는 스위치예요. 스위치인데 저희가 1계층, 2계층부터 7계층까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계층은 저희가 랜, 기본적으로 랜 그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 부분이고 L3부터 올라가면 라우팅, 고성능 패킷 스위칭, L4는 저희가 뭘까요? 네, 저기서부터 이제 로드 밸런싱 기능이 들어가요. 로드 밸런싱 기능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서버를 부하에 맞춰서 할당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네이버에 일단은 접속을 한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네이버 뒤에는 수많이 네이버를 서비스하기 위한 어떤 그런 서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서버들 중에 제가 요청하는 건 어디로 보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딱 생각나시는 게 그렇죠. 그냥 순서대로 보낸다. 1번부터 10번까지 서버가 있으면 1번부터 그냥 보낸다. 차는 순서대로.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유효한, 가장 널널한 그 서버로 포워딩한다. 이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랜덤하게 보낸다. 아니면 비율을 두고 보낸다. 뭐 아니면 중요도에 따라서 보낸다. 이런 부분들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입니다. 네. 이렇게 부하를 분산하기 위한 알고리즘이에요. 네. 이 부하를 분산하기 위한 저 로드 밸런싱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저희가 이용할 때도 핵심적으로 사용이 되는 기능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클라우드 할 때 핵심 서비스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여러 물리적인 서버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하나지만. 네. 그렇게 있고 그래서 클라우드를 구성을 할 때 저희가 이 LB라는 부분들은 아마 많이 AWS나 이런 부분들 활용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좀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동통신이네요. 네, 이동통신. 이동통신은 기본적으로 공통기술을 먼저 볼게요. 그런 다음에 망을 보고 포지를 제가 보는 이유는 한물간 토픽을 왜 보나요? 4G에서 발전된 게 5G로 왔고 5G에서 발전된 게 6G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 흐름을 사실 아는 게 중요하지 6G 기술만 막 외운다고 해도 너무 어려워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사실은 미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을 해서 뭐 하는 기술들이 이제 4G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좀 나온 게 5G에서 나온 게 매시브 미모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6G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또 발전된 기술들이 좀 더 나오겠죠. 이렇게 계속 발전된 기술들이 나오는데 사실 4G부터의 그 흐름을 놓치고 있으면 이 전체 이동통신 맥을 보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4G부터 설명을 드리는 이유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동통신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동통신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4G 그러니까 공통 기술, 이 기술들 기반이 되는 아까 제가 미모 얘기 드렸잖아요. 뭐 스마트 안테나, 쏜, 뭐 이런 부분들 네, 중요하고 그런 기반 기술들 되게 중요하고
6G는 더 중요해요. 6G의 성능 목표, 그리고 정책, 그리고 기술들,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깊게 좀 공부를 하셔서 얘는 분명히 다음에 나올 거예요. 네. 제가 장담을 합니다. 네. 얘는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냥 알아두는 게 아니라 5G랑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한다라는 부분들. 공통 기술부터 빨리 좀 보겠습니다. 이 고밀도와 뭐 빔포밍, 펨토세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지무선 기술이 여기 좀 들어가긴 했지만 인지무선 기술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에 맞게 최적화 제한된 주파수 영역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자면 아까 2.4나 5.기가헤르츠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디바이스들이 막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중에서 빈 대역을 찾아서 서비스를 좀 받기 위한 그것들을 인지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빔포밍 그리고 펨토셀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죠. 뭐 밀리미터파 그리고 뭐 노마 뭐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서브노트 통해서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거는 이동통신 기술 특집에서 뭔가 한번 또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통신망 볼까요? 네. 네, 해상재단망, LTR, 뭐 국가재난통신망이 있었고요. 해상재단망에는 네, 이내비게이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RTR 그리고 뭐 PSLT 이게 이제 응용에도 좀 출제가 됐었던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5G LTE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제가 아까 그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알아둬야 된다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OFDM이나 미모 기술 활용하고요. 스마트 안테나 기술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멀티 캐리어,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이 두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멀티 캐리어는 뭐냐면 이게 이 스마트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이랑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멀티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송료가 대역이 두 가지가 있으면 그 두 가지 대역 중에 좀 음, 어떻게 보면은 유효한 대역으로 좀 비어있는 대역을 먼저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한 가지 대역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 대역을 다 활용을 하되 동시에 보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네, 한 번에 보낼 때 한 가지 통로만 이제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뭔가 보낼 수는 있다라는 측면, 전송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멀티 캐리어는 그야말로 차선을 붙이는 겁니다. 1차선 가고 있는데 하나 차선 붙여서 2차선 주파수 대역을 확장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붙어 있는 대역을 확장할 수도 있죠. 근데 떨어져 있는 대역을 뭐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널 본딩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와이파이 보면은 저희가 대역을 얘기할 때 뭐 60MHz, 60MHz 플러스 이렇게 해놓은 아마 그 규격을 보셨을 거예요. 그게 채널 본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채널 본딩이 뭐냐? 캐리어 애그리게이션이에요. 네, 기억하세요.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멀티 캐리어랑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콤프는 뭐냐면 기지국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기지국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개의 기지국 가장자리에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개 다 전파가 약해요. 두 군데서 다 전파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간섭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뭔가 그 간섭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콤프를 하기 위한 유형으로는 뭐 CS, 그래서 코디네이티드 스케줄링, 네, 그리고 CB, 코디네이티드 빔포밍, 그리고 JT, 조인트 트랜스미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CS 같은 경우에 뭐냐면 코디네이티드 스케줄링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경계 단말의 상이한 주파수 자원을 할당하는 거예요. 네. 이 경계가 있으면 그러니까 기지국에 있으면 그 기지국에서 먼 그 경계에 있는 애들은 다른 주파수 대역을 이제 할당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코디네이터 빔포밍은 아예 스마트 안테나로 그 부분을 이제 그 기기만 이제 별도로 뭐 직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부분만 이제 방향성 있게 전송을 하는 부분이죠. JT는 여러 셀에서 같은 무선 자원을 사용해서 같은 데이터를 이제 동시에 전송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콤프에 대한 개념 그리고 콤프에 대한 개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기지국 가장자리에 있는 애들은 뭐 여러 기지국에서 전파를 받기 때문에 간섭이 좀 심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기 위한 기술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스케줄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빈봉인 기술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조인트에서 같이 이렇게 보낸다든지 이런 기술들이 있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훌륭할 것 같습니다. 5G 기술
또 볼까요? 네트워크 슬라이싱 나올 것 같은데 얘는 기본적으로 IMT 2020이고요. 6G는 IMT 2030이에요. 기술 목표는 제가 이거는 뭐 딱히 적진 않았지만 전체 주고 지연 내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송 속도 20GHz. 네, 지연은 이게 몇이었죠? 저희가 네. 지연은 저희가 1메가빗 세컨드였어요. 그리고 10의 6승계까지 연결이 가능했고요. 네, 그리고 1기가bps의 체감 속도가 있었다라는 부분들 기존 목표는 외워두시되 6G랑 비교해서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보다 6G는 50배 더 빨라졌어요. 1TBps를 활용하게 됩니다. 네, 무서운 아이죠. 그래서 표준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뉴라디오라고 해요. 이 5G는 그래서 뉴라디오 버전 15, 뭐 뉴라디오 버전 이게 이제 표준을 발표를 할 때 이제 3GPP에서 이제 발전하는 그 버전별로 하는 그건데요. 3 뉴라디오 버전 16에서는 일단 스탠드 언론 방식을 이제 얘기했다라는 부분들. 논 스탠드 언론이야 스탠드 언론인데 논 스탠드 언론은 뭐냐면 5G 네트워크, 5G라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4G 네트워크를 같이 쓰는 거예요. 네. 스탠드얼론은 완전히 5G만 독립적으로 스탠드얼론 하는 거죠. 네, 제가 독립해서 네, 이렇게 활용한다는 부분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기술, 네, 네, 뭐 여러 가지 있죠. 고밀도와 저지연, 전이중 통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저공형 빔포밍, 뭐 노마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초광대역 지원, 채널 코딩 확장,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비스로는 뭐 MEC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네트워크 슬라이싱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개념만 좀 아시면 좋은 게 네트워크 슬라이싱 뭐죠? 스마트 시티 뭐 이렇게 아니면 IoT 이렇게 뭔가 미션 크리티컬하지 않은 어떤 그런 소규모의 저전력의 정보들을 전송하기 위한 것들과 뭔가 그 음성과 그 비디오를 전송하기 위한 것들은 사실은 좀 다르게 좀 구분을 해서 전송을 하면 좋잖아요. 왜? 퀄리티 목표가 다르니까. 네. 그야말로 소위 얘기하는 SLA가 좀 틀리잖아요. 네. 서비스 레벨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나눠주는 그 개념이 네트워크 슬라이싱입니다. 그럼 그걸 나눠주는 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나눠줄까요? 네. 저희가 아까 봤었던 그 NFV로 가상화를 해서 자원을 만들고 기본적으로 서비스 디파인 네트워크 네, 수업을 가지고 저것들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SDN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나눴다고 말씀드렸고 컨트롤 플레인과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에서 정책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하면 오픈 플로우를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 플레인에 있는 부분들을 변경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정책들을. 네. 그러면 그 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네. 이러이러한 특성들을 가진 패킷이 들어오면 이쪽으로 포워딩을 해라. 이 정책이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서비스 혹은 아니면 IoT에 관련된 서비스가 들어오면 이쪽으로 A 쪽으로 포워딩을 하고 그게 아니라 스마트 카에 관련된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이쪽으로 포워딩을 해, B로 포워딩을 해. 네. 이게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정책으로 지금 실현이 된 거예요? SDN으로 실현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랑 SDN이랑 NFV랑 지금 끈끈하게 또 엮인 거예요. 네. MEC는 사용자 가까이에서 서비스 환경을 구성하고 네, 서비스를 하는 거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AI나 어떻게 보면 스마트 카 같은 경우에도 내가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네, 그렇게 브레이크를 하거나 인지를 해서 뭔가 판단을 해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판단까지 가려고 하니까 그 보통 이제 서버들은 클라우드에 이제 서버가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갔다 오려니까 시간이 저지연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5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전에는 막 100ms가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러면 100ms면 어떻게 되죠? 네. 거의 1초가 다 되는 거잖아. 그럼 그 사람의 생사가 사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시간인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MEC 같은 기술들, 사용자의 가까이에서 배치해서 그런 서비스들, AI나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처리들을 해주는 게 가까이 있어야 된다. 네, MEC 같은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이제 6G 기술들이 있었어요. 네, 6G 기술은 중에서 좀 살펴보고 갈까요? 네. 좀 살펴보고 가면 이게 이제 전체 주고 지연 내면인데
전송 속도, 체감 속도, 그쵸? 주파수 효율 뭐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안에 있는 게 5G고 밖에 있는 게 이 파란색이 6G입니다. 그래서 1TBps인데 20GBps죠. 여기는. 그리고 체감 속도는 1GB인데 여기는 이제 예, 여기가 이제 그 0.1GBps니까 100메가bps인가요? 네, 그렇게 되나요? 네, 얘는 1GBps까지 나온다고요. 에너지 효율은 2배가 향상됐고 주파수 효율 2배, 지연도 0.1 미리세컨드까지 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6G가 6G로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VR이나 그렇죠? XR, 홀로그램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마치 제가 강의장에서 지금 집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 홀로그램으로 띄워서 이제 강의를 하는 날이 이제 오겠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0.1ms 정도의 기술 목표는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내용이 이제 비교를 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0.1ms 후보 기술로는 테라헤르츠 뭐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기술들 그리고 고주파 대역 그리고 이중화 그리고 뭐 유연한 네트워크 구성 뭐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AI 적용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정책 뭐 동향 뭐 이런 부분들 제가 링크 걸어드렸으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정책 중에 저희가 그게 있잖아요. 뭐 초실내, 네, 초공간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랑 연결을 해서 정책들을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네, 이동통신 끝. 네, IoT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IoT는 이제 기본적으로 표준화 단체가 있고요. OCF, 1M, M2M, IIC 뭐 이런 표준화 단체들이 있고요. 네, 이 표준화 단체들별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신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이제 좀 통합이 된 부분들도 있고 올조인, 네,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올조인 같은 경우가 전송을 담당하는 코어 프레임워크와 실제 장비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반 서비스 또는 데이터 주도 API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프로토콜로는 저희가 많이 알려져 있는 네, COAP는 UDP 기반의 네, RESTful 네, 서비스를 좀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핵심 키워드가 딱딱 나오게 MQTT는 메시지 큐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로커, 퍼블리시 그리고 TCP/IP 이용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123회 때 컴싱에서도 MQTT가 출제가 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큐를 관리하기 위한 네, 부분으로 정보관리에서도 큐 관리 기법 출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MQTT나 카프카 뭐 이런 부분들 얘기 좀 했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뭐 꼭 이 저 IoT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XMPP는 XML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하는 부분들이고 네, 로우 파워 M2M인가요? 네, 이게 될 것 같고 얘는 이제 COAP 기반으로 예, 작동을 한다 하는 부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한 2시간 정도로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좀 지치네요. 네, 이거 들으실 때 좀 끊어서 들으세요. 네, 제가 이거를 편집을 좀 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통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리고는 있는데 좀 끊어서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모바일 FSO는 네, 광통신 모듈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예전에 이제 9.11 사태 때 이 부분들이 기술이 활용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이제 무선 충전과 이제 차량 통신인데요. 무선 충전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자기 유도 방식, 자기 공명 방식, 전자기파 이 세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기 공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개념도를 같이 좀 보시고 같이 좀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충전은 저희가 기본 기술이기도 하니까. 네. 네, 차량 통신 넘어가면 차량 통신은 주로 이제 보면 CITS를 위한 기술로 이제 V2X 기술이 있고요. V2X는 V2V, V2I, V2P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인프라 사람 그리고 차량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통신을 하기 위한 기술로는 크게는 이제 CVTX가 있었고 하나는 이제 웨이브가 있었죠. 여기는 이제 CVTX가 표현이 좀 안 되어 있기는 한데 CVTX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른 점은 모바일 그러니까 면허 대역도 활용한다. 그래서 일반 이동통신 대역을 활용한다라는 부분이 큰 차이점이고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면허 대역을 활용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와이파이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802.11 P를 활용하는 와이파이의 그 어떻게 보면 표준이죠. 그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DSRC에서 이제 발전돼서 계속 이제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된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테스트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에 장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 CVTX 같은 경우는 성능상 굉장히 좀 비가시적인 상황에서도 유리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 중국은 이미 채택을 해서 기술 개발들은 이미 하고 있고요. 미국은 아예 웨이브에 관련된 그 전파 대역을 없애버렸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유럽도 최근에 이제 CVTX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프라 간 통신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인프라와 통신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통신을 하기 위한 어떤 기지국 개념들이 일정 구간들마다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RSU라고 하거든요. 로드 사이드 유닛이라고 하는데 그 로드 사이드 유닛이랑 계속 통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약간 한계성이 있어서 CVTX 쪽으로 좀 기우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으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마인드맵은 여기서 좀 마치고요. 그 네트워크 좀 간단하게 좀 총평을 좀 진행해 드릴게요. 네트워크는, 정보 관리는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들, 개요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깊게 아셔야 된다. 그것들은. 네. 그리고 최신 트렌드들, SDN, 6G 이런 부분들은 그것도 잘 알고 계시는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컴시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프로토콜 레벨에 어떻게 보면은 스펙 기반까지도 충분하게 알고 계셔야 차별화가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져가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은 이 핵심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저 토픽 리스트를 보고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요. 그건 좀 끊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네트워크에 관련된 숙제로 남겨두고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토픽 리스트를 보면서 키워드 짚어드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심 어떤 토픽들 관련돼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풀이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해밍 코드라든지 뭐 아니면 주파수를 저희가 뭐 사이다나 이렇게 해서 주파수를 분할해서 좀 활용하는 통합하거나 분할해서 사용하는 이 계산 방법들이 있었는데 뭐 서브네팅, 슈퍼네팅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계산 방법들, 그런 이런 것들은 별도의 섹션으로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해서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반복적으로 좀 듣다 보면 아마 처음에는 좀 생소하시더라도 굉장히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큰 그림을 읽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